지금이 시작일 뿐이고 이들이 들어온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어제 SEC의 청문회가 진행됐고 SEC의 게리 겐슬러는 SEC 블록체인 기술의 중립적인 입장이다. 과거에 겐슬러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마구잡이로 크립토 플레이어들 들쑤시고 크립토 산업 근거 없는 규제를 하면서 적대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발표하면서 중요한 건 그것이 좋은 투자인지의 여부고 우리는 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다. 어느 정도 게리 겐슬러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어제 청문회에서 또 재밌는 양상이 보였는데 SEC에는 게리 겐슬러 외에도 4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의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 가상자산 산업 SEC 손에 맡겨지면 재앙 일어난다. SEC 손에 맡겨지면을 지금 누구를 저격한 겁니까? 게리 겐슬러를 저격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중에 SEC의 2인자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 시작부터 게리 겐슬러를 깎아내리며 SEC는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 오래전에 인정했어야 한다라고 두둔하면서 지금 게리 겐슬러는 어떤 상황입니까? 같은 편한테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심지어 헤스터 피어스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에다까지 겐슬러를 두둔하면서 같은 편들까지 본인을 지적해 나가고 있는 상황. 얼마나 게리 겐슬러의 민심이 좋지 않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여기서 본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현재 지금 SEC의 2인자로 불리고 있으며 크립토 맘으로 유명하다. 크립토에 굉장히 친화적인 위원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공화당이 집권을 했을 때 지금 이 헤스터 피어스가 SEC 위원장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발언들에도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그녀는 어떤 발언을 해줬느냐. 헤스터 피어스는 SEC 위원장이 규제 대상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도록 SEC 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 대형 은행들이 크립토를 정식 제도권 관할 하에 보관할 수 있는 규정을 허용할 것을 촉구를 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 뭡니까? 미국에서 최초로 세계 최대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BNI 멜론의 비트코인 현물 ETF 펀드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임박한다. 예외적으로 SEC 같은 경우는 기존 전통 은행들은 가상자산 수탁하려면 준비금 보유해야 되고 부채로 등록해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는데 BNI 멜론한테는 이 조건을 예외시키고 현물 ETF 펀드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줬다라는 거. 이것은 뭡니까?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BNI 멜론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도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SEC 허가 안에 커스터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캐처님 계속 커스터디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입장,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1% 오르냐 내일 1% 빠지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 은행들도 뭡니까? 돈을 벌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은행들이 주로 돈을 버는 수단은 뭡니까?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이자로 돈을 벌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커스터디할 수 있다라는 허가를 받으면 초대형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트코인을 그리고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면서 수탁 수수료를 은행들이 받으면서 새로운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은행들이 너도 나도 커스터디 시장으로 뛰어들고 커스터디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은 수탁 수수료를 받으려고 노력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어떻게 유도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크립토 투자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수탁해서 수수료 받으려고 시장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자본시장의 포식자들 눈에 봤을 때 이 시장을 어떻게 점령해서 큰 돈을 벌지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면 지금 시즌이 종료가 될지 이제 시즌의 시작일지에 대한 명확한 코어가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를 더 준 거 블랙록의 암호화폐 책임자 세계 1위 운용사의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암호화폐 ETF 커스터디에 주목하고 있는데 변한 거 없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짓이 블랙록의 암호화폐 총책임자 로버트 미치닉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우리는 트랙 안에 있고 기관들이 채택하고 전통 금융시장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 또한 금융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앞에 말한 BNI 멜론의 수탁 서비스 진입부터 블랙록의 총 책임자가 우리는 궤도 안에 있다라는 걸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상승의 촉매제인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가장 큰 현물 ETF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의 총 거래량이 1조 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움직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 9월달 들어서 전반적으로 유출보다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 근 4일 동안 연속적인 유입이 들어왔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 그 유입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가장 큰 3대 운용사라고 불리는 두 운용사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현물 ETF 유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시장에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던 GBTC의 매도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현물 ETF의 추세를 보면 과거부터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GBTC의 유출은 엄청나게 초반에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작용했고 실제로 8월 말부터 9월 초반까지는 엄청난 그레이스케일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작용했지만 점점 그레이스케일의 매도세는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피델리티와 블랙록의 유입세는 더욱더 강화되면서 확실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도 소강 상태를 끝내고 다시 상승하려는 수급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고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되는 사실 2024년을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은 이 오래된 얼리 어댑터 고래들의 자산이었지만 24년을 기점으로 뉴 웨일들 그러니까 신규 고래들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엄청난 큰 파일을 가져갔는데 이 뉴 웨일의 정체가 누굽니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단인 가장 큰 전 세계 자본주의의 최상위 포식자들인 미국의 월가 기관들이 이 시기에 뛰어들면서 지금 이 파일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24년 상승 끝났고 이제 캐처님 시즌 종료입니다. 비트코인 망합니다. 이들이 불과 지금 들어온 지 24년 9개월밖에 안 됐는데 9개월 해먹으려고 시장에 들어왔을까? 저는 지금이 시작일 뿐이고 이들이 들어온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도를 생각하면 지금 이 시즌 종료일지 새로운 후반기 사이클의 시작일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로버트 미치닉은 추가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비트코인은 희소성, 글로벌, 탈중앙화, 비주권 자산으로 떠오르는 글로벌 통화의 대안이다. 세계 1위 운용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대로 시즌이 끝나면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캐처님 이러나 저러나 경기 침체 오면 다 끝나고 비트코인도 대폭락할 겁니다. 물론 경기 침체 오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약세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사실 바로 어제에도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에 들어왔고 실제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추이를 보면 지금 자리가 과거 22년 긴축 사이클 막바지 수준까지 내려온 것을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사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언제부터였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벤 버냉키는 이런 식으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면 이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지금 그들의 대안을 그대로 받아서 이 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체 오면 뭐다? 침체 오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제롬 파월은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내리던 아니면 긴축 정책을 완화시키던 돈을 찍어서 해결해서 침체 막으면 되고 제닛 옐런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마구 국채 찍어내서 유동성 공급해서 막으면 된다. 과거에는 혼자서 연준 의장이 침체를 막았다면 지금은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침체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식으로 돈을 마구마구 찍어냈을 때 분명히 부작용은 언젠가는 터질 거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돈을 찍어내면 생기는 부작용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 구매력이 하락하고 달러 같은 경우는 100년에 걸쳐서 구매력, 가치의 97%를 잃어버렸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2011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누적 수익률 1,400만 %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중장기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매력이 97%나 떨어지고 계속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는 달러를 보유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1,400만 % 계속 올랐던 비트코인으로 바꿔놔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다. 그리고 블랙록은 또 얘기한 게 비트코인은 다른 거시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익스포저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시적인 매크로의 침체나 이런 위기에 조금 특수한 자산이면서 그 발언을 해준 게 뭡니까? 비트코인은 주식과 기타 위험자산과 낮은 장기적 평균 상관관계를 보인다. 침체가 오면 위험자산이 떨어지는 건 맞는 거다. 근데 블랙록이 얘기하는 것은 위험자산과 상관관계 낮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가 왔을 때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수단,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오면 다 폭락하고 비트코인도 망할 거다. 이런 내러티브보다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현상, 돌연변이 자산의 특성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설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경제 고문인 자레드 번스타인은 지금 바이든과 해리스 경제가 번창하고 있으며 경제 견고하다라고 얘기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정과 기업의 차입 비용이 낮아질 거다. 유동성 우리가 계속 공급해서 넣어줄게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잡한 매크로 상황을 정리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깔끔한 트위터의 스레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세계 G2인 중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주입하고 있고 내년까지 계속 강력한 완화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정식으로 발표했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이고 다른 대형주 국가들이 완화에 나설 수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명분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연준이 이번에 50bp 인하를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다음으로는 뭡니까? 지금은 양적 긴축 QT를 진행하고 있지만 QT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그 테이퍼링 이후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QE, 양적 완화로 가는 흐름. 양적 완화가 되면 유동성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유동성이 연동되는 자산인 비트코인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또 SEC가 기존 전통 은행들의 비트코인 커스터디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있고 더 많은 초대형 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에 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번에 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까지 정식으로 승인되면서 더 많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 것이라는 견해가 지금 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시즌이 종료되고 대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뷰보다는 훨씬 더 확장되고 팽창될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더욱더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랙록이 뒤에서 백킹 역할을 하고 있는 USDC의 발행사 서클 같은 경우는 온체인 컴플라이언스 플랫폼까지 출시하면서 지금 서클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거 뭡니까? 월가가 주도하는 실물자산 토크나 RWA 시장에서 그 기존의 실물자산 그리고 온체인 위로 올리는 토크나 자산 이 다리의 연결고리를 무엇이 해야 됩니까? 바로 달러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거 뭡니까? RWA 시장을 구축하려고 하는 블랙록.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은 USDC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의도를 알게 되면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도 어느 정도 이런 월가의 의도들을 알고 있는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미국 하원 의원에서도 연내에 비트코인 규제법 중대 합의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규제 법안이 올해 말까지 중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스테이블 생성을 정식으로 허용하는 다양한 경로와 연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미국도 아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고 팽창되면 결국에 좋은 건 누굽니까? 미국이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거 기반입니까?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확장된다는 거. 미국의 달러 패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미국이 거부하고 규제할 필요가 없고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테더처럼
중국 기반이 아니라 서클처럼 미국 기반의 회사여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미국은 중요한 거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법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크립토 플레이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번 미국의 법원이 SEC가 가상자산 규칙 제정 거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명해라 라고 하면서 미국 법원이 SEC가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 시장 규칙 제정 요구를 거부한 이유가 부족하다. 니네 다시 소명해서 똑바로 소명해. 그러니까 SEC 그냥 애둘러가지고 애매하게 규제하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명확한 명분 제시, 그거 아니면 니네 돌려보낼 거야. 확실히 지금 미국 법원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그레이스케일부터 리플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까지 크립토 플레이어들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확실히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총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보여주는 토탈3 차트 같은 경우도 주봉상으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돌파하지 못했던 이 하락 쐐기를 상단으로 주봉상 확실하게 돌파했고 지금 안착한 상황이고, 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십자 도지 캔들 이후에 주봉상 음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으로 쏠렸던 유동성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풀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여러분들한테 솔라나가 2만원, 3만원대일 때부터 모두가 솔라나 망했다 끝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때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지금 솔라나는 어떻습니까? 물론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많지만 실제적인 이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액티브 유저 수, 실제 일일 사용자 수가 이더리움의 10배에 달하는 수치까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솔라나의 시총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수준. 그만큼 솔라나 아직도 많이 올랐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한 솔라나의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이 하락세기의 상단을 주봉상 돌파하면서 솔라나가 또다시 시장에 팽창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솔라나는 후반전에도 분명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계속해서 주목해가지고 우리가 트래킹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셀사이드 리스크 레이시오를 체크해보면 비트코인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을 때 셀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던 반면 지금 굉장히 많은 매도가 진행되고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서 셀사이드 리스크가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었다. 즉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실현 시총의 30일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신고점 찍었을 때 엄청나게 거품이 끼고 확대가 됐지만 기나긴 6개월이 넘는 조정으로 인해서 실현 시총이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도 작년 4분기에 이 실현 시총이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추세를 잡아주면서 굉장히 큰 사이클이 나왔는데, 지금도 바닥 구간에 도달했고 다시금 여기서 올려쳐준다라고 하면 후반전 페이지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단기 홀더들의 실현 손익을 보면 이번 사이클에서 2022년 말 단기 홀더의 실현 손익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고 나서 본격적인 사이클이 시작했고, 추가 조정 당시에도 단기 홀더의 실현 손익이 음수 구간에 있다가 다시 양수로 피벗되면서 또 사이클이 시작됐다. 지금도 뭡니까? 기나긴 조정으로 인해서 단기 홀더의 실현 손익이 음수에 있지만 점점 저점을 올리면서 양수로 돌입하려는 모습. 그 얘기는 뭡니까? 기나긴 약세 흐름을 끝내고 과거에 피벗하는 자리 흐름처럼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과거 패턴처럼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앵무새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17년 20년 사이클을 둘 다 대상승과 대폭락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의 지금 위치는 어떠냐? 반감기 시작을 기점으로 과거 패턴과 전혀 다르지 않게 우리는 트랙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대략적으로 1년 동안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매 사이클마다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해줬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를 것 없고 우리의 위치는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반감기가 지난지 해봐야 5개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랠리가 진짜 중요한 반감기 이후 1년 사이클 중에 가장 중요한 사이클을 우리는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항상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가격이 흔들릴지언정 우리는 결국 트랙 안에 있고 트랙 안에서 레이스를 잘 하고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면서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쪽에서도 시황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